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최인원 작가의 소설 광장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이 작품은 한국전쟁이라는 정말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지식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따라가는데요.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의 시작은요, 아주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돼요. 주인공 이명주는 포로 수용소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선택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의 삶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명준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가 남한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젊은 시절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개념만 딱 잡고 가면 광장이라는 소설 절반은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밀실입니다. 말 그대로 비밀의 방. 이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내면 세계를 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일기 쓰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명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밀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광장입니다. 밀실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었다면 광장은 그 반대겠죠? 맞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명주는 이 개인의 밀실과 사회적 광장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명준이 살던 시대, 그가 본 나만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가 보기엔 이 광장이라는 게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적인 광장을 일부 권력자들이 자기 배, 즉 자기만의 사적인 밀실을 채우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이게 이명준이 남과 북을 어떻게 봤는지 정말 한눈에 보여줘요. 왼쪽 남한 좀 보세요. 개인의 밀실들은 제멋대로 떠다니는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야 할 광장은 죽어있죠? 반면에 오른쪽 북한은 어때요? 거대한 광장 안에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만 가득하고 개인의 밀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명준한테는 이 두 사회 모두 온전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최악은 뭐였냐면 국가가 월북한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의 가장 소중하고 내밀한 공간인 밀실까지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뼈저리게 깨닫죠. 아, 이곳은 개인의 삶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구나. 결국 남한 사회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광장을 찾아서 북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그가 꿈꾸던 뜨거운 혁명의 광장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그의 희망은 여기서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가 마주한 북한은요, 혁명의 뜨거운 붉은색이 아니라 모든 생명력이 꺼져버린 듯한 그런 잿빛의 나라였어요. 소설에서는 이곳을 잿빛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혼 없는 구호만 가득하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만 해야 하는 곳이었던 거죠. 북한에서 기자가 됐는데 진실을 쓸 수가 없어요. 정해진 말만 앵무새처럼 뱉어야 했죠. 존경했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혁명가가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가 되어 있었죠. 개인의 생각, 즉 밀실이 철저하게 억압당하는 사회.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절망 속에서 그는 발레리나 은혜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작은 밀실을 지켜보려고 애씁니다. 소설에서 이명준이 자기 인생을 부채에 비유하는데 와, 이건 진짜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엔 1번처럼 젊음의 가능성이 부채처럼 활짝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남과 북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번처럼 부채가 점점 접히듯이 그의 선택지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3번,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자 부채의 모든 살이 만나는 저 뾰족한 지점, 사복자리처럼 더는 도망갈 것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장면으로 향합니다. 전쟁포로가 된 이명준에게 인생을 건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먼저 북한 측 장교가 와서 설득을 해요. 돌아오면 인민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죠. 이건 뭐예요? 너라는 개인, 너의 밀실은 버리고 우리라는 집단, 이 북쪽의 광장의 일부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명준의 대답은요, 길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중립국.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는 북쪽의 광장을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다음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명준의 머릿속 상상입니다. 만약 남한 측 장교가 왔다면 이런 말들을 했겠지 하고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마 개인의 자유, 즉 남쪽에 밀실을 보장해주겠다며 그를 설득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도 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중립국.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명준의 선택은 남한이냐 북한이냐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어느 한쪽을 골라야만 한다는 이념 대결의 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끝낸 이명준이 갑자기 막 웃음을 터뜨려요. 이게 기뻐서 오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갈 수 없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나라로 가야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터져나온 아주 슬프고 허탈한 웃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중립국으로 가는 배 타고르호 위로 돌아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이죠. 저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돼요. 남과 북, 그가 발붙이고 살았던 모든 세계로부터 단절된 거죠. 이제 그의 삶은 정말로 아까 봤던 그 부채의 사복자리, 그 자체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그의 눈에 갈매기 2마리가 보여요. 그리고 그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아, 저건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내 사랑 은혜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내 딸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념도 사상도 없는 저 넓고 푸른 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바다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짜 광장이구나. 네, 바로 그가 마침내 찾아낸 푸른 광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즉 밀실과 자유로운 세상, 광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공간이죠.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그가 찾은 그 완벽한 공간은 이 땅 위에는 없었던 거죠.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명준은 자신의 이상, 그 푸른 광장을 향해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현실에선 패배했지만 자신의 이상과는 하나가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 우리는 과연 이 땅 위에서 개인의 밀실과 공동체의 광장이 조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